네, 그러면 오늘 4월 14일 저희 엄마들의 책장 독서 모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책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씨의 글인데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모임 때 저희가 어른이 되면을 하면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겹치지만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읽으신 소감? 장군 언니부터. 장군 언니. 이분의 첫 번째 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개인사를 되게 집중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 뭐 학교 과정 어떻게 거치고 사회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좀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이 책은 뭐랄까요, 같이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를 선택하느냐, 뭐 수용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권리라는 것을 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갖는 것과 사회권으로 갖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없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 장애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세하는 상대로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책을 보면서는 그래,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말 고유한 특성들과 뭐 자유와 의지를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어쩌면 그거를 우리 편의에 맞게 그런 거 다 싹 다 지우고 그냥 몸이 불편한 어떤 대상 뭐 이 정도로만 축소해가지고 바라봤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누리고자 하는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되게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좀 실격 당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서 실격 당해본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소수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한계 뭐 극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 뭔지 그걸 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시각을 많이 좀 틔워준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책을 이제 읽으면서 좀 이 책을 읽고 시야가 진짜 많이 넓어졌다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 장애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 좀 인권에 대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이제 여기에서 뭐 학창 시절에 뭐 반에서 나는 왕따도 그러니까 뭐 못생긴 어떤 아이를 외적으로 못생긴 뭐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데 뭐 나는 거기에서 그냥 불쌍한 존재여서 왕따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참 진짜 좀 뭔가 다름에 대해서 우리 외적인 거를 너무 이제 따지고 그러니까 인식이 아직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 당사자인 이 김원영 이 저자분의 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직접 경험한 것처럼 그런 자세한 이런 설명들이 저는 되게 또 다른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다 못 읽었는데 책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읽는 중간중간에 뭐 조금 보다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만큼 하다가 또 다시 책 봐야 돼. 책 좀 보다가 또 다시 어떤 부분에 가서 또 한 20-30분 또 보내달라 막 이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데 이 정도 두께면 솔직히 뭐 넉넉 잡아도 이틀 3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넘게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책을 읽었는데도 다 못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법의 태도, 그러니까 보통 장애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개개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법의 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왔었는지
헌재라든지 아니면 그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편이라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장애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장애라는 게 100명이 있으면 다 100명의 장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사실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마 오늘 얘기하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의견이랑 약간 비슷한, 사실 저도 다 무직업거든요. 다 무직업인데 저도 장애라는 분야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잘 모르다 보니 이게 생각도 들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생각하기도 조심스러우면서 한편으로 내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당사자들은 괜찮은데 내가 그러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장애라고 한 몽타주를 묶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체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청각장애, 노인 이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귀가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장애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장애라는 이름으로 쉽게 분류해서 구분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도 다 읽지도 못했고 이게 굉장히 많이 가지치고 뻗어나가고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사야 되나? 이거 안 사고 못 들려 읽었는데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네, 어쨌든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책을 그때 서이슬 언니가 저희가 이 책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의 이 책이 정말 좋다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쓰셨던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곧 개정판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마침 두 책을 빌려서 이제 먼저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애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되게 다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서 극복이라는 말을 못 쓰게 거의 쓰지 않고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장애인 어떤 그 몸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분이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심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저한테 대비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똑같다는 말은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사각지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제 아주 사소한 거에서 보면은 뭐 그런 이동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그거는 없어지고 그런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전 막 그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에서 그 사회적 공헌 뭐 이런 걸 한다고 어떤 그런 기관들의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당시 느꼈던 좀 이상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수용된 보육시설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외부에서 오는 이제 기업이나 이제 이런 데서 워낙에 봉사활동을 많이 오니까 그 기관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환대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우리도 되게 당황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오늘 되게 정말 봉사하려고 왔어 이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 첫째로 그 사람들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1차로 겪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주셨던 이제 과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와주세요 였거든요. 대중 목욕탕에 저희가 갔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 되게 낯선 사람하고 목욕탕에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낯설어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의뢰이 그냥 뭐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쫄래쫄래해서 도우미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를 대할 때도 뭐 일말의 고마움 그런 거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되게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런 태도를 받아들였을 때 오는 그런 혼란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뭔가 이게 내가 뭐 하려고 온 건지를 모르겠는 되게 이상야릇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봉사활동을 할 거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차라리 이렇게 허울 좋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가는 거였으면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우리도 그렇게 자세나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장애인 단체나 이제 이런 데 오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이 와서 어떻게 쇼를 하고 있으며 이런 걸 보는데 나도 그런 일종의 쇼를 하고 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작게는 저 예전에 그 후원활동도 했었거든요. 외국의 아이들. 제3세계 아이들 후원하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되게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내가 왜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내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이렇게 나의 일종의 그런 그 자기 만족, 위안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정작 그 사람의 뭐 전체 삶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이만큼 했어라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에 공헌했다, 기여했다라는 그런 만족감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진실되지도 않을 뿐더러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의 지적들이 되게 타당하고 굉장히 되게 뼈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저 책에 보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대학생 누나들이 봉사활동 오는데 뭐 시키면 좋을까? 했더니 숙제나 좀 도와달라고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친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이 사람들도 되게 고민을 하는 거야. 별로 도움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든 주는 사람이든 이게 안 맞는 이게 진짜 민망한 그런 상황.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게 어떤 되게 깊이 있는 이제 이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봉사를 오는 거, 그러니까 재활원이나 이런데 봉사를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뭔가 봉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연을 통해서 또 자기의 다른 길들을 좀 선택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세계가 동등한 차원에서 만났을 때 상호작용하는 거. 그 내가 완전히 그냥 우월적인 그런 데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 근데 저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 있었을 때 그 여름에 농활 오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대학교에서 그냥 며칠간 와가지고 봉사한답시고 와서 일해주면 엄마는 그거 세참해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막 일도 더 많고 그리고 오면은 막 그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나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 일들이. 근데 그게 되게 막 싫었어가지고 저는 대학교 와서 농활은 절대 안 가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더 들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때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었다면 그리고 나도 내 어떤 그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저 사람들은 나하고 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비장애인이 완전히 타자로 보이고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이 타자인 것처럼 사실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타자가 아닐 수 있는 그 어떤 세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오면서 많이 같이 생활을 해보지 못하는 지금 환경인 거잖아요. 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뭐 이동권이나 이렇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게 잘 환경이 된다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런 것도 알아서 그냥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이 아예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분리돼서 그렇게 격리 그 시설도 많고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통합 뭐 이렇게 장애 통합,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막 늘리고 국공립에는 뭐 몇 프로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꾸 바뀌고 있긴 한데 아직도 좀 많이 접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된다면 그런 인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배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서로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요번에 이제 봄 시즌 하면서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책도 읽고 좀 관심을 가지니까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좀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세월호 행사에 있어서 광화문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게 장애인 그 등급제 폐지 뭐 서명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세월호 뭐 그런 행사 큰 행사 이런 것만 봤는데 이제 작게 뭐 있지 이렇게 그런 게 눈에 내가 들어온다. 저희가 나 서명하고 와야 된다 해서 가서 서명하고 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나는 유모차를 끌지만 그 지하철 이렇게 막 타고 올라오고 하는데 얼만큼 이게 지하철도 그 엘리베이터도 계단은 그렇게 많은데 엘리베이터 한참 돌아서 가고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그래서 막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게 덜컥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유모차 같은 경우 안 들고 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웬만하면 다니고 이렇게 치여가지고 다니고. 근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그쵸, 맞아요. 네.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진짜 작년에 잠깐 장애 유니버셜 디자이너 유니버셜 관광 무장애 관광 해가지고 무장애 무장애 유니버셜 관광. 디자인이라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를 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모든 상관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네. 지체 뭐 이거 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화면이라도 쨍한 노란색? 왜냐면 저시력인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거를 그런 사례들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잠깐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그러신 게 그거더라고요. 장애가 다 진짜 천차만별이고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케이스와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케이스와 이제 휠체어 보는 분들이 겪는 케이스가 다 달라서 그거를 전부 다 관광지에서 이 사람들이 가면 불편하고 어떤 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블로그든 어디든 그러니까 SNS에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좀 올리면 좀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좀 편한데 그런 것도 좀 널리 됐으면 좋겠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듣고 관심을 가져야지 이러고 이제 끝나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좀 나고 저도 이 얘기의 결론은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무장애 관광이요? 무장이니까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뭐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관광지로 유명한 데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진짜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숙박시설도 사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욕실부터가 달라야 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른 거 정보랑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계가 돼서 돼야 되는데 아직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딴 데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엔 단체 패키지 관광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마저도 가면 이제 불편하고, 그리고 이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분들은 워낙 가지는 피해의식이 조금 높으시대요. 이게 이제 뭐를 딱 당했을 때, 이제, 왜 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야? 아니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더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으로 접근했다가 그냥 학을 뜨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대요. 각오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고 접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제 모르는 거를 그분이 아는 것도 불편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분이 느끼면 또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졌으면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등잔빛이 그게 등잔빛이 어두운 거하고 다른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아까 뭐 장애에 대해서 저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때부터 운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뭐 지하철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강의에서 뭘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교를 할 때에는 막 교수님들한테 뭐 이런 선생님들 뭐 이런 거 올리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거를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올리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막상 저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수업 계획서 만드는 거에 바쁘지 장애 학생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보면은 뭐 문자 통역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노트북을 계속 쓰면서 문자 통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뭐 점자 교재를 만든다거나. 근데 사실 대학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기숙사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산에 있고,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블라인드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장애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막상 제 일이 닥쳤을 때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의 어떤 노력이나 시간을 쓰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거를 제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아까 유모차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기사 같은 걸 보면 왜 상가에 가게 들어오는 그 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하는 문제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상가한테 그 구청인가 어디 그 단체 그 뭐야 공공기관에서 이제 설치를 해라 했는데 상가들이 그걸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돈 들고 일반 정상적인 비장애인 손님들한테 불편을 준다. 보행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저희 동네는 대부분의 가게들 다 그 경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경사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마을이 그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게 다 필요한 거였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주요 소비 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만 있고 외부로 나와서 그런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들,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 너무 없고 그 대학에서 장애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유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수가 정말 적고 장애인 중에 여기 책에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갖고 있는 장애인이 5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교육 소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제 모든 그 준비들이 굉장히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 학교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소비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됐었으면 그런 비용 당연히 들여서 했겠죠. 이렇게 환대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은 존재로 이렇게 딱 집어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정체성 얘기하면서 이게 되게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친구들이 뭐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거를 배울 시간에 그 청각장애인 얘기 들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입술 읽는 법 연습하고 또 아니면 휠체어 대신에 목발을 하거나 이렇게 정상인처럼 보이게 걷는 거에 노력을 너무 쓴다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피부색 다른 것처럼 똑같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다가 또 불편한 건 또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또 불편한 것도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게 맞는 건가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 혼란스럽다 그래야 되나? 저도 사실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근데 그 인식에는 이 책에도 왜 커버링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장애인들한테 정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 이부터 하고.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장애인 그 비장애인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분위기. 거기가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최대한 정상이랑 가깝게 살려고 노력을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맞게 그냥 길들여보려고. 되게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 굉장히 너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하고 비슷하게 되어야만 하도록 하는 거는 그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거잖아요.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고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사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고 그게 어떤 이게 뭐 건청이나 뭐 농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여러 다른 뭐 장애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든 문제를 다
너가 부모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너가 돈 들이든 네가 집에서 육아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에 되게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개인화 시켜버리는 문제 해결을 이 사회에서 진짜 딱 그 정상, 그다음에 비장애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여기서 나오지만 왜 노인분들이 지하철 막 빨리 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요. 단순히 맞아, 좀 맞아. 이렇게 사실 무리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횡단보도에서 노인들이 그 무단횡단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무단횡단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서 있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왜 어떤 그 경찰관이 너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그 횡단보도 앞에 의자를 만들어줬대요. 장수 의자인가? 장수 의자. 아. 그 의자를 만들고 나서는 무단횡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그 직접 내가 당사자가 안 되고 몰랐던 것들을 우리도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 막 그런 막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노 이렇게 드러내는 게 더 많아져야 좀 더 빨리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비장애인 게 맞는 게 나이가 들면 사실 저 같은 경우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더 나이가 들면 눈이 안 보이게 갈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저는 또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들 멘트해주고 가슴 좀 푸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안 푸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장 그렇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조심스러워요. 또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시혜적인 태도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또 조심스럽고 약간 좀 그래요. 장애 부분은 진짜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뭔 얘기를 하든 저는 조심스럽고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예비 장애인입니다. 이런 말들이 약간 구차하다. 그러니까 언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된다가 바꿔야 아니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쵸. 그냥 되는 거다.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존엄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존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죠. 머리랑 자기가 그한 게 실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인식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제가 어제 그 서명하면서 받아온 게 있는데 이거 내일 가져가야지 해놓고 놓고 왔는데 거기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내일도 계속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뭐였더라? 컨셉이 뭐 이렇게 뭐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가져가서 거기 막 글들도 많고 그래서 내일 꼭 이거 가져가자. 못 챙겨오고 막 정신이. 거기 가면은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그러면 지금 밑에서 뭐 하지 않아요? 밑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에서도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그 등급 폐지랑 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시설 요즘에는 예, 시설, 예, 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성현이가 해보자고 했던 게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제목에 대한 그 제목을 보고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은 자기가 실격당했다고 느꼈던 어떤 입장이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뭐 제일 처음 생각난 거는 이제 그 여성으로서 이제 좀 뭐라고 그러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소수 입장이 이제 겪었을 때
되게 애 키우면 살기 힘든 사회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이게 좀 근데 책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성에 관한 거.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장애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관심이 겪어보니까 아니 애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런 걸 진짜 나는 생각도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희 언니도 그런 얘기랑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먼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제 겪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 노키즈존 같은 거. 저는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이제 애 엄마가 됐으니까 면접 가가지고 애 있으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면접까지 기껏 봤지만 애 누가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저희 회사는 유부녀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진짜요? 애 엄마는 안 받아줍니다. 이런 분위기를 막 풍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움츠러들면서 나는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실격 당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아까 제목을 봤을 때 누가 떠올랐나 뭐 하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 엄마가 좀 떠올랐거든요. 어쨌든 뭐 잘 사시다가 뭐 결혼도 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뭐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장애인 엄마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80년대 초니까 오히려 더 지금보다는 장애에 대한 인식도 더 심하고 어떻게든 막 감추려고 하고 막 좀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엄마가 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 좀 제 눈 되게 나쁜데 지금은 렌즈를 껴놓은 별기인데 렌즈랑 모습을 진짜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낀 거는 10대 이후니까 그 전에는 두꺼운 안경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칠판글씨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생각보다 잘 안 해줘요. 이제 자기도 칠필기하게 바쁘니까 이제 안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에서 이제 소외감 같은 게 사실 조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애들은 다 잘 보는데 나는 못 보는구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극복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살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때 이제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경미한 케이스라서 사실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뭐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린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산후풍 되게 심하게 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너무 짧다는 걸 그때 느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참 계단이 많구나 그런 거는 그때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격당한 것들 처음 떠오르도 사실 좀 웃긴데 저는 세월호가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났었어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어서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서 특별히 누구를 떠올리면서 읽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대입을 하면서 읽어가지고 특별히 떠올랐던 것들은 없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실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야에 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지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세계에 편입을 해야 된다면 그 안에 어떤 성원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면 머리가 나쁜 게 실격이야. 나는 실격이야. 정말 어떤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그런 곳에 간다면 못생긴 게 어쨌든 실격인 거고. 근데 그 우리 실격의 범위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듯이 만약에 장애 재활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등급이나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모르겠어요. 실격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런데 저는 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격이라고 하는 게 전 사실 실격보다는 당한이라는 말이 조금 더 닿았거든요. 당한, 어, 당한.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실격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대로지만 다른 뭐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내가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당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닿았는데, 그러니까 당한 게 있으면 누군가는 가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당한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줄어들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한이라는 단어가 좀 닿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봐요. 거기는 실격이란 말까지는 안 썼는데 뭔가 어떤 곳에 가서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느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수면 간직을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녀요. 이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얘가 자기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친구들이 얘 하는 말투를 따라하면서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가서 선생님한테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따라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해하는 것 같다. 잘 보듬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당한 거지. 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되게 6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도 벌써 또래로부터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고 그게 의기소침해지고 또래 아이 사이에서 이제 되게 당당하지 못한 이제 태도로 자꾸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사소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되게 개선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건데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의기소침한 게 있더라고요. 되게 속상해하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사실 이거는 되게 치료하면서 되게 이건 장애라고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래 집단이든 아니면 다른 그 뭐 회사든 어떤 집단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거의 장난 같은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지만 이제 조금 더 크고 이제 머리가 커지면 이제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폭력을 동반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좀 되게 무섭긴 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지는 좀. 근데 아까 실격 당한에 이제 더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누가 그런 가해를 했냐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막 그 높은 곳만 이제 이렇게 지향을 하다 보면 그 나보다 좀 아래,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서열이라고 했나? 우위? 그러니까 이거를 따졌을 때 그걸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위에 사람은 또 밑에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그 위는 누구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다 그렇게 이 사회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다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까 얘기했던 게 또 계속 저도 이제 맴돌면서 여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속물 존엄과 그 품격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최고 부위와 최고 존엄? 그러니까 VIP들은 자기네들이 조금만 해줘도 황송해하면서 품격을 유지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품격이고 속물들은 뭐 그 밑에서 이제 자기 이권이 나오면 이제 영혼의 판자를 내리는 거고 이제 아예 그거조차도 할 수 없이 악다구니를 쓰거나 뭐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또 그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떠오르네요, 진짜. 그래서 왜 장애인 뭐 이동권 보장 이런 거 해가지고 예전에 무슨 추석이나 설날 때 뭐 그 버스 타고 이런 거 할 때 왜 이동권 보장 시위해가지고 버스 그
우리도 뭐 고향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고속버스는 휠체어 놓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이제 앉아있기도 불편하니까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시위하고 이러면 이제 보통 다 시위하면 또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장애인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울부짖듯이 그러고 있고 제가 끌어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혀ጭ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품격 존엄 같은 걸 보장해줄 수 없는 사회라는 게 좀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또 실천 그렇게 딱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네. 저는 그 아까 그 투명 인간이랑 아, 이거랑 투명 인간. 약간 그 겹쳐서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그 살던 동네가 약간 백인들의 약간 중상층이 사는 그런 교외 지역, 단독주택 지역이었거든요. 그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좋은 고소득,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소득으로 보면 세 번째 안에 드는 카운티, 예,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어서 이제 대부분의 백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집하고 우리 옆집만 아시아계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야? 거기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특유의 그냥 처음 만나면 되게 막 반가운 척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서로 인사하는 횟수나 이 말하는 게 점점 뭔가 우리 두 집만 항상 고립되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말을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해도 뭔가 그렇게 어색하고 항상.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는 뭐가 없지만 항상 그 시선이 항상 이상한 거 있잖아요. 조금.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바깥에서 놀고 있는 거를 위험하다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옆집은 개를 키웠었는데 개를 바깥에서 집 안에서 키우지 않고 바깥에서 키우는 거는 동물 학대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거나 뭔가 하여간 좀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행위가 항상 되게 이상한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되게 안 좋아졌어요. 뭔가 이제 사람이 기분이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말도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뭔가 바깥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어도 이쪽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냥 없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었고, 그런 게 되게 뭐라고 해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되게 직접적인 표현들로 나타나는, 우리한테 그랬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되게 좋은 그런 그 식료품 그런 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 이제 거기 주재원들이 많아요. 한국말로 막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백인 할머니가 막 와서 여기는 미국인데 왜 너 지금 한국어로 말하냐고 하면서 언어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너는 거기서 절대로 우리한테 보이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인 폭력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저희가 보면은 사회가 이거를 용인한다 싶으면 사람들의 그 폭력성이 더 빨리 드러나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인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듯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투명 인간 취급 당한다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를, 사회적인 존재를 완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왕따도 당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책에서도 나오는데 차라리
왕따를 시키고 뭔가 그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를 죽이는 건데 아예 그거 대상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거 완전 그냥 그 사람한테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인격이 아예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근데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외국인을 바라보는 내 뭐라고 하지? 인식? 아니면 뭐 태도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뭐라고 하지? 막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분이 토요일 격주로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물 청소를 쭉 계단을 하는데 그냥 마주치면은 아파트 청소를 외국인이 해요? 네. 조선족? 아니요, 이렇게 흑인. 저희 되게 특이한 사례네. 예, 이렇게 하는데 흑인 그 두 분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외모가 이렇게 아예 흑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이렇게 보는데 청소를 막 우리 집 앞을 이렇게 막 계단을 쭉 청소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했는데 남편이 먼저 이제 우리 아기가 있으니까 막 먼저 웃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제 안녕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그 느낌 그러니까 어색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이런 그래서 우리 그 막 다문화 가정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다문화 그런 가정을 막 그렇게 접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내 지금 솔직한 내 그런 아직 인식은 어디까지인지 봤을 때 좀 그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막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그런 어려움? 백인의 입장에서. 네. 아니 백인의 그거는 또 다르지만 제가 그 얘기 갑자기 다문화 얘기하니까 이거와 연결시켜서 최근에 연대에서 네. 그 인문대에서 학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자살한 여학생이 2학년 다니다 휴학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엄마가 이제 외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대에서는 이제 요즘 대학들이 그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뭐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이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성적은 안 되지만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시혜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연대나 뭐 서울대나 이런 데를 들어오는 특권을 어쨌든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나도 하지를 않는데요. 이제 오히려 성적이 되게 좋은 아이들은 최우수 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 케어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학교 들여다 보내준 거 자체가 감사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게다가 연대가 이제 1학년을 송도에서 다 교양교육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공과 교수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는데 기숙사에서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1학년 아이들 연대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 점점 소득이 높아져서 요즘에도 연대는 그 거의 뭐 강남의 그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느끼는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담임 없는 고등학교 4학년 애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래 집단에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자기 편한 사람 만나게 되고 자기 그냥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인데 대부분은 문화적으로 약간 좀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하게 되니까 이 애들은 거의 거기서 웃기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 아, 이 애가 차라리 자기 부모 옆에 그냥 대학교를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심각해지지 않지 않았었을까. 그런 문제들로 그러면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 그게 소외감. 학교 와서 더 강해지고 이제 본교로 2학년 되면 오잖아요. 와서도 성적도 더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그 바닥을 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책에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옛날에는 장애 등급에 이런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사생아, 혼혈 막 이런 것도 그것도 있었다고. 장애로 찍었어요. 이 책에 이제 처음 책에 나와.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한 분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분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되게 이질적인 존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범주라고 하는 걸 그냥 아예 법적으로 그냥 거기에 써놨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게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사회문화적으로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실격당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입시에서도 보면 진짜 그런 애들은 완전 선생님들이 관심도 없어요. 저희도 예전에 내가 조교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수시나 정시는 어차피 자기 성적 가지고 오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수시는 그 뭐 시험 문제 내고 뭐 거기 막 답지하고 이런 거 완전 막 엄청 엄격하게 하고 되게 긴장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런 기회균형이나 사회 전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시는 입시 자체도 거의 신경을 되게 그 일반 수시 전형을 100으로 신경을 쓴다면 기회균형은 아야 걔네들 어차피 다 비슷해. 엄청 좋다. 그런 식으로 예. 걔들은 한 사람 되게 이렇게 되게 노력해가지고 그걸 만들 텐데 걔들 다 비슷해라고 바꿔보면 되게 좋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긴장도도 되게 떨어지고 기대 수준도 되게 낮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얘네들을 위한 어떤 그 랜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거죠. 이런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게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실격 당한 일들이 많네요. 생각해보면 입시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그쵸, 네, 입시도. 공부부터 실격당한 거죠. 네. 우열반 나눠가지고 네. 우반 애들만 맞아. 막 따로 독서실 만들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좀 약간 그 입시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미술반에서 이제 거의 미대 준비하는 미술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녔는데 다 애들이 홍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대 이렇게 갔는데 저만 지방 쪽에 있는 이름 잘 모르는 이렇게 대진대 막 이런 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르르 같이 학원도 같이 옮겨 다니고 이랬는데 다 그렇게 가고 나랑 몇 명, 그러니까 전문대 가는 애랑 이렇게 몇 명만 이러니까 그냥 뭔가 알게 모르게 아예 막 이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도 애 낳고 뭐 이렇게 지내도 그 무리 나는 같이 학교도 거의 고1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미술반은 그냥 거의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3년을 같이 지내고 하다가 갑자기 입시로 인해서 딱 뭔가 그룹이 나눠서 그러네. 멀어지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막 굳이 끼려고도 막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이 투명인간 실경 화동 그 입시 생각하니까 또 아 그때 내가 그랬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때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이제 각 문과일과 전교 10등 하는 애들만 교장 선생님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네가 학교에 희망이 될 우유랑 빵이랑 별거 아니면 그걸 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지방 변두리라서 그냥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빵을 주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다른 애는 오늘 빵 맛있겠다 먹자 이래요. 먹으려고 해서 내가 아무래도 주고 있는데 다른 옆에 애가 야 그거 공부 잘하는 애들 먹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단팥빵인가 그런 거였는데 약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권력이 생기고 그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좀 붕 뜬다니까요. 그 어린 마음에 약간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약간 좀 단팥빵 먹는 애. 난 인정받은 애. 선생님 불렀어 이렇게 뭐 나는 뭐 저기 독서실 가는 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그 결과 따라서 우열반이 나눠지니까 거기서 있던 애가 떨어지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아니 저는 그 우열반에 있던 애가 거기서 또 떨어지면. 성적순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저기 와, 당연하다. 진짜 근데 그거를 그때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도 꼭 노력해서 저반에 들어가야지 이제 이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그냥 되게 마냥 부럽고 나도 꼭 언젠가는 이제 이런 그 요소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애들은 이제 자기가 떨어지면 그 떨어질 때부터 얼마나 또 아둥바둥해서 공부를 해 또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 애들을 되게 묘하게 그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홍대 못 간 내 친구 한 명은 전문대 갔는데 다단계에 빠져서 아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극적인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좀 아예 그 무리해서 나는 좀 실격 당했어 약간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려서 그 친구가 막 떠오르고 그쪽에서 실격을 당해서 다른 쪽에서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을까? 실격이라는 거가 없는 게 좋지만 안 당하는 뭔가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대학이나 성적 맞아. 모든 걸 어쨌든 또 결국에 또 교육 쪽으로 가서 근데 다 필요 없어. 부동산 최고 같아요. 그러게.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에요. 93페이지에 보면 잘못된 삶이라는 그 제목의 장인데 장애아를 출산해야 하는 순간을 맞을 때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환대할 자신이 나에게 있을까? 당신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하며 그들의 삶이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불행하거나 가치 없는 건 아니라고 믿고 있는지, 장애아가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비장애아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축복과 기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경이로운 시간으로 기억할 자신이 있는지, 꼭 이렇게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우리도 임신했을 때 그리고 막 검사 이것저것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걸 왜 하는지 좀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새 아이 다 그 검사를 안 했어요. 양수 저도 안 했어요. 양수도 안 하고 기형아 검사도 안 하고. 경험 검사는 했나 보다. 나도 경험했어. 왜냐면 저는 그 검사를 할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가 생겼고 내가 뭐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선택할 그런 입장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안학세나 안학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좋아하신다고. 어떠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나는 저는 고령 산모라고 해갖고 선생님이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셨었는데 검사비도 검사비이지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이렇게 뭐 장애 갖고 있는 아이라는 결과를 듣는 것도 너무 무섭고 또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는 받을까 말까 막 하는데 남편은 받아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 그건 안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를 되게 무사히 건강하게 이제 나갔으니까 둘째도 건강할 거야 이제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 그냥 되게 뭐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웠어요.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으로 아이가 좀 문제를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되게 겁이 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됐으면 키울 자신 되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아이를 그 정상적인 뱃속에서 이제 그 뭐지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나왔을 때 이제 다 보잖아요. 이제 그때는 아 괜찮겠구나 이제 안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태어난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위험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혹시나 막 이러면서. 그거를 또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한테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듯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마 만약에 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거나 이제 이랬으면 아마 낳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비슷해요.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검사들 되게 애매한 게 100%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로 또 하기 또 애매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결정은 맞닥뜨리진 않았지만 근데 되게 무서웠어. 그 검사를 하는 또 그 초반에 하는 검사들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한 4가지 항목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넘어가는데 나중에 그 다시 뭐 상세한 검사 하려고 하면 그때 뭐 거의 몇십 가지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뽑아갖고. 맞아 양수 뽑아서 네, 그런 검사들은. 근데 결과가 뭐 한 달 만에 나오고 뭐 이런 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한 달 사이에 크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볼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두려워. 그 한 달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가 어디로도 떨고 있을 그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예 안 받겠다고 그냥. 저는 솔직히 검사 그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뭔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절차상 다음엔 무슨 검사 있는데 이름들이 그러니까 아기를 그러니까 임신하고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뭐 양수 이런 것처럼 그런 용어들이 되게 생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검사 있다고 해도 이게 무슨 검사지? 그냥 뭐 그런 기형아 검사 이런 거는 좀 알아들어도 다른 거는 좀 제가 생소해서 잘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절차상 했던 것 같고 검사를 해서 뭔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 자체를 깊이 못하고 만약에 장애야 임신했다는 걸 근데 알았다. 지금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떠나서 저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내가 결혼 전후로 가서 아니면 임신 전후로 가서 내가 그랬을 때 애를 그러니까 지금 겪어보고 나서 임신을 계획했을까? 애를 낳았을까? 라는 생각했을 때 막 진짜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안 낳을 거야, 엄마 안 될 거야, 막 이런 처음엔 했는데 좀 이제 애를 이제 좀 3살 이제 되고 나니까 지금은 되게 예뻐 보이고 귀엽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선택을 엄마가 되고 출산을 한다는 그 선택을 안 했으면 또 얘를 못 만났네. 그러니까 그냥 이 애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무조건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남편 아니고 다른 남편이었으면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애를 위해서라도 이 남편을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애를 그러니까 세보미를 만나고 싶은 거죠. 다시 그러니까 엄마가 돼도 세보미를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남편이 아니어도 생각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얘가 아닙니까? 이 여기서 네, 말하는 것처럼 네,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얘가 아닌 다른 아이 그러니까 그 영화 어바웃 타임인가? 거기에서도 시간을 계속 그래서 다른 그 기분을 이제 알겠다고 해야 돼.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뭐 그게 과거로 돌리는 건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내 미래가 자꾸 달라지는데 딱 태어났는데 내 애가 아닌 그 내 원래 예전에 그 애가 아닌 그것처럼 약간 세범이가 아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러니까 세범이가 어떤 그러니까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상관없는데 얘가 아닌 게 그게 더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막 만약에 둘째를 가졌는데 뭐 장애 있는 애가 태어났다고 해도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은. 근데 지금은 그 아이와의 그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으니까 얘가 아니면 안 된다가 있지만 둘째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그냥 네. 그냥
수정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냥 세포인 상태가. 세포일 수도 있는 거고 태아일 수도 있는 태아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좀 더 무게감이 근데 있죠. 그 세포가 네. 커서 이런 세범이 같은 애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 상관이 없는 그 세포가 어떻게 자랄까? 이게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이게 마음이 들지 막 그런 뭐지? 장애 있는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 됐어요. 저는 제가 느낄 때면 당연히 중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힘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 생활이 지금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엄마들, 그러니까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얼마나 자기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지, 그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너무 많이 보고 알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전하지 않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 걸 사회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그 아이가 차라리 나 잘못된 삶이라고 원고의 그 애 이름이 올라가죠. 그 아이의 의지인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조심스러워. 아, 이게 그 소송을 한 거였죠? 그 산부인과 의사한테. 부모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아이 이름으로도 소송하고. 이게 왜 낳게 부모는 만드냐. 잘못된 출산인가 네, 뭐 출산인 그거였고 거예요. 애는 잘못된 삶이었어. 근데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을 때 말고 만약에 이제 어떤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내가 혹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아니면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장애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공적인 문제로 내놔서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게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간단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둘째가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남들한테 말하기 조금 그런. 근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뭔가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 시기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막 이런, 죄책. 항상 그 시기로 막 돌아가요. 막 아이를 내 뱃속에 데리고 있었을 때. 근데 그런 문제를 항상 뭔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의 문제. 성향으로 자꾸, 물론 말은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이런 걸 수용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그게 제 성향상 항상 이게 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장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과 자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종국 언니가 이거 뭐지? 떠오른 사람이 어머니, 엄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종국 언니가 바라본 엄마의 모습은 어땠는지. 일단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왜냐면 저는 2살 때 손가락 다쳤으니까 아마 나중에 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탓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특히 지금 돌아가셨지만 친할머니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심하게 들을 정도로 어떻게 애 간수를 못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식으로. 있고, 약간 욕설도 섞어가지고 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되게 말씀 많이 하셨대요. 그런 말 안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을 그 네. 마음에. 계속 이제 힘드셨죠.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잘못이라고 하다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정해진 상황이니까. 그 다음은 조금씩 이제 바뀌는데 그 내 잘못이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은연중에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오른손 위에 왼손 올려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한테 되게 예의 바르다는 칭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소곳하고 되게 앞에서 예의가 바르다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항상 어릴 때 뭐 한 6살? 7살? 그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단어가 뭐였죠? 그 커버링? 커버링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엄마도. 그때는 되게 되게 싫은 말도 많이 듣고 내가 잘못한 것과 아니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편해지신 거죠. 그때 언니가 잘 자라겠죠. 잘 자란 건 아니고. 다재다능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들었던 가장 큰 얘기는 그거였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 여기 책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막 나오죠. 그래서 수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리 불편한 것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한 것보다는 엄마가 편하기 위한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몸이 아프면 되게 철이 빨리 든다고 하잖아요. 그 철이 빨리 드는 게 진짜 뭐 얘가 뭐 철이 빨리 드는 것보다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뭐 치료를 한다더라도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니까 그냥 내가 참으면 엄마가 또 잘 참았다고 해주고 엄마도 편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이 빨리 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도 분명히 생각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변하면서. 그리고 그런 거죠. 당장에는 뭐 내 앞에 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큰일 같고 막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지만 막상 또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잖아요.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얘가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할까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괜찮을까 보통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 괴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의사, 닥터하우스? 뭐 그 이야기 나오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기 딸한테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딸이 수술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 딸이 강인한 것 같아서 되게 흡족한 거야. 근데 의사가 이 엄마를 꾸짖는 거지. 너는 네 딸이 얼마만큼 더 강해져고 괴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되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는 너무 내가 애를 잘 키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굉장히 되게 높게 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왜 자꾸 애를 괴물로 만드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태도들을 가지고 칭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는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스스로도 못 갖고 있는 이제 이런 한계들이 되게 꽂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어쩌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정상인들처럼 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 마냥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도 너도 정상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더 많이 노력해야 돼.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다그치고 하다 보면 아이는 어쩌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토대 위에서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서사를 써가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로 정상인들 쫓아가느라고 급급해서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태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내가 만약에 장애아를 낳았으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더 노력해야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애를 독려하고 되게 못할 짓이죠. 그거. 잘 근데 키웠다는 가서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 발처럼 생긴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막 육상 경기, 장애인 육상 경기나 뭐 이런 대회 나온 사람들 보면 의족 자체가 달라요. 약간 S자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발이라고 달리기 하는 이렇게 사람들. 철제 프레임이 네. 다 그대로 네. 보이는 발이라고 보기에는 좀 희한한 형태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차는 거는 그걸 차면 이제 달릴 수 있으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을 먼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봤다고.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인형 만들어주는 그 페북에서 봤나? 그러니까 뭐지? 그 아이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고 그게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그 모습 그대로 너 자체가 그러니까 인형이 다 막 뭐라고 해야지? 눈이 있고 다 이렇게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너랑 똑같이 생긴 인형도 있어 해가지고 그거를 가진 이제 선물로 받은 아이들은 또 되게 좋아하고 뭐 어디 여기 저 큰 점이 있으면 큰 점을 이제 그려놓은 인형이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아이가 뭐 팔이 없으면 뭐 팔이 하나 없는 뭐 인형을 만들어서 그 아이한테 주고 우리가 진짜 보는 게 사실 너무 정상적이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선아 언니가 저희한테 추천했던 그 치아만다 그 흑인 여성 그 페미니스트 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 책 쓰신 그 록상게이 말고 아니 되게 은고 네네네 치아만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이지리아인가 나이지리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영국어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된 그런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글 쓰는 걸 그냥 거의 4살, 5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쓰면 항상 구름이 걷히고 해가 쨍쨍했습니다. 사과를 먹고 진저비어의 향내가 났습니다. 이런 글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날씨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애플도 아니고 망고를 먹고 진저브레드가 아니고 진저비어가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그런 자기들의 그런 걸 보는데 항상 그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 상상도 자기 세계도 그런 자기가 계속 익숙해져 왔던 어떤 그런 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뭔가 어떤 미라고 하는 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맞아.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도 잘 못 보는 것처럼 그냥 책이나 뭐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일률적인 어떤 그런 그 무대절을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진짜 인형 같은 경우도 막 언제나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팔다리가 너무 길어. 이런 걸로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이제 애들한테 눈은 2개 있고 뭐 이렇게 막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기 뭐 있어야지 뭐 비가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좀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막 그릴 때도 막 강요를 해요. 되게 웃긴 게 한 4, 5살 정도 되면 아이가 사람 그림을 그리면 손가락 5개 다 그리고 발가락 5개 다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자연스럽게. 때 맞아요. 어린이집에서 막
아니지 이거 아니지 말하면서 선생님이 가서 막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막 색깔도 여자 그려 뭐 남자 아니 분홍색으로 해야지 막 이거를 주변에서 그런 걸 보면은 아 내가 또 저기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린이집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너무 다르고 막 이제 저는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맥도날드 그런 캠페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매 이게 있는데 어떤 이제 7살짜리 애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엄마가 맥도날드 먹으면 안 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엄마는 그런 기사를 보는구나.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저 선생님 아직 그걸 모르는구나. 막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시야는 좀 이렇게 근데 저는 되게 신선한 게 저도 애 그림 그릴 때 얘가 뭐 피부색 하얗고 머리 금발로 그리고 이런 것만 신경 썼지 눈이 2개를 그리고 안 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마침 저희가 그림 그림이 있어서 우와 맨날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래 맞아 눈도 하나도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네, 신선했어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어느 다 정도 됐나요? 되어가는데 아니 끄셨어요? 아니 안 껐어요.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해주세요. 이거는 혹시 녹음한 걸 들어보니 언니들의 목소리가 다르죠? 여기 계신 것처럼 저도 해놓은 부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저희 다들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써놓은 거 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때그때 인상적인 거 몇 개 써놨는데 존엄은 상호작용을 통해 촉발되고 구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순간순간이 그 계기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장애나 질병 또는 그 무엇이든 우리 몸에 완전히 부착되어 내 존재 일부가 된 조건을 어설픈 정상인이 되기 위해 감추고 바꾸려는 노력을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계속 찾으시니까 하나만 이거는 이분이 쓴 게 아니고 인용한 거였는데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특정한 서사 내용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서사의 편집권에 대한 인정이다. 이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하나 이제 저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란 객관적인 대상처럼 존재하는 어떤 산물이 이게 방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다른 페이지. 정체성이란 객관적인 대상처럼 존재하는 어떤 산물이 아니다. 정체성이 기중한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인간적 상황에 맞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행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수행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예술품을 이거는 여기까지. 수행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서 좀 정체성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 보면서. 저는 이 책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라는 그 책에서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 세계가 서로 만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저소득층 다른 아이들을 일종의 교육시키는 과외 같은 거를 시키는 그런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만나 여자아이 2명을 만나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 아이들은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막 따르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데 잘 따라하는데 처음에 자기는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뭔가 이렇게 진학률이 되게 낮고 이런 게 부모가 관심이 없고 애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애들이 학습을 시키면 잘 따라오고 부모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본 세계 자체가 되게 작았고 거기에서 꿈꿀 수 있는 그 꿈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취할 거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세계하고 자기가 있는 세계, 자기는 굉장히 다양한 세계에 있었잖아요. 서울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또 재활원의 자기의 그런 그 진짜 사회에서 완전 배제당한 그런 세계의 어떤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세계들이 온전하게 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과 1년 반 정도 만나면서 우리 세계가 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 아이들도 시설 안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세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꾸는 꿈조차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잊고 있던 이 사실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장학재단은 지금도 수백 명의 가난한 대학생을 지원하고 그들을 통해 더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일회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때로는 나처럼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회적 실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조금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에요. 저는 사실 그냥 이동권에 대한 법조항인데요. 그냥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동하는 권리, 예를 들면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이동 권리는 여행을 한다든지, 오히려 뭐 여가 생활을 즐길 때 하는 이동 권리는 어떻게 보면 좀 외면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친구 중에 한 명이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낚시터도 별로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갯바위나 이런 데는 뭐 엄두를 일단 못 내니까 아예 접어놓더라도 하더라도 탈 수 있는 배가 별로 없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갯바위. 일반적인 낚싯배는 일단 너무 출렁 있는 상태에서 타야 되니까 휠체어로는 탈 수 없고, 그 다음에 선장님들이 그나마 배려를 해줘서 휠체어 옮겨놓고 그 다음에 업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옮길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배들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찾아야지 뭐 한두 군데 정도 살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거죠. 사실 이동 권리라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네요. 선에서. 여행 이런 거는 진짜 내 자신을 위한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동권은 그냥 일상생활만 생각했지. 큰 관광지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한 번은 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할머니셔가지고 휠체어를 좀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근데 경복궁을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경복궁에 딱 들어갔는데 경복궁 저희가 생각하기엔 되게 평평해서 그죠? 휠체어 리모지 타고 가봤는데 안 돼. 그죠, 그죠. 아, 우둘툴툴해서요? 예. 우둘툴툴하고 이게 문턱이 이 두번 넘어가는 건물건물 문턱이어서 이게 힘든 게 쉽지 굉장히 않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복궁이라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고 네네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네. 곳이라고 생각 생각했는데, 못했어. 그런 문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그 돌을 이렇게 깔아놓은 데가 많아요. 맞아요. 네, 돌길. 불편해, 아니, 불편해.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길은 진짜 휠체어로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멋있게 한다고 하면서 되게 예. 그런 돌을 이렇게 갖다 놓는 맞아, 경우가 진짜 맞아. 많아요. 유모차 끌기엔 진짜 힘들죠. 그리고 휠체어 당연히. 네, 당연히. 한 번은 중국에서는 좀 재밌는 걸 봤는데 중국에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도 자체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시설이 없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인프라가 부족한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한 번 식당을 갔는데 휠체어가 오니까 종업원들이 5명이 나와가지고 들고 옮겨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되게 일단 가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맞아. 또 여기서도 왜 오셨냐고 물어보는 네. 그런 어떻게 오셨나요? 막 이제 이러면서. 막뭐 받으러 왔을까 봐. 사실 그냥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간 거더라도 굉장히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분들도 뭐 당연한 안내를 하고 싶더라도 좀 우왕좌왕하는 게 많죠. 그냥 의자 하나 빼서 옆으로만 옮겨놔도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되게 어떤 가이드가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교육 자체를 해주는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거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에 네. 거의 또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한 번 갔던 데는 그 다음에 가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몰라서 네, 그러는 게 몰라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금 막 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면 그런 데 가서 불편함을 받느니 차라리 집에 있어야지 보다는 내가 직접 부딪히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면 나중에는 거기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할 때 그 언니가 자기 동생을 이제 그 카페에 데려갔는데 언니가 소리 지르고 막 기분 좋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서 처음에 이제 그 사람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 많을 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했는데 그 언니가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네, 카페 지난번에 주인한테 이러이러하고 이 카페에 대해서 이제 그 언니의 사정도 얘기하고 이 카페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사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서 나중에는 제일 단골 카페가 근데 그 언니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카페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은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다양한 사람을 거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권리라는 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분이 굉장히 투사스럽지 않아요. 그분이 트위터에 생각하는 주장이 맞아요. 그분 제가 그냥 건너건너 보면 굉장히 투쟁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기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온몸을 곤두세워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 당사자가 당사자의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려워. 그게 목소리에 힘을 싣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너무 어렵죠. 그분들은 그 이동권 투쟁할 때도 항상 그 TV에 많이 나오는 그 노들야 교장님이 박경재인가? 머리 항상 이렇게 묶고 다니신 남자분. 흰머리. 그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그 멘트. 맞아요. 박경석 교장님. 저는 그분의 멘트가 좋았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병신입니다. 그러나 당당한 병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집구석에서 갇혀 지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주더니
자신들이 당장 30분 늦으니까 저렇게 욕을 하는군요. 이제 그 병신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당당한 병신으로 살아봅시다. 이제 이런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이렇게 막 법과 제도를 다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활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잖아요. 처음에 이동권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당사자가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뭘 직접적으로 같이 가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작게 연대하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날수록 우리도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활동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또 막 이게 그게 신길 그거예요? 신길역에선가 뭔가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강대교에서도 기어서 하는 맞아 지나가면서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몇십 년간 방구석에서 계속 처박혀 있어야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가시화하는 사회 안에 자기들의 어떤 존재와 목소리들을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장애 인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 그런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떠든다고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뭐 그러니까 엄마들 목소리 뭐 여기 소수자들 목소리 장애인 목소리 결국에는 그래야 되는 건가? 제일 그게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기도 하고. 보면 이 작가님도 되게 그런 갈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책에도 보면 그 자기는 장애인이긴 하지만 장애인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들과 같은 그 소속인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안에 갇혀서 15살 때까지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 있었지만 장애인 학교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버티다 갔는데 막상 거기 있는 모든 시설과 이것들이 자기한테 너무 필요했고 되게 적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이동이 쉽지 않았었는데 한번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 뭐 이렇게 서울에 갔대요. 친구를 만나려고 갔는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뭔 모르는 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힘내라 이러면서 1,000원짜리를 주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부정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에 나오니까 자기한테 되게 불쌍하다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을 보고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애인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구나. 굉장히 혼란인 거예요. 이 사람도. 나는 장애인들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래도 몸은 좀 불편할 뿐이지 자기는 정서적으로 사고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회상 그렇지 않은 존재였구나. 이거를 막 절감하면서 되게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같지 않은 자기가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복잡한 신경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촉수를 예민하게 세우고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면 추천합니다. 장애인의 몸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체가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몸이라는 게 어떠한 기분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